새벽 6시마다 고요한 정적을 깨준 고마운 AI 친구 서연. 이 이야기는 실화를 바탕으로 재구성되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새벽 3시에 침묵을 깨는 것은 늘 초침 소리였다. 이선우는 눈을 뜨자마자 천장을 바라봤다. 서울 강남구의 오래된 아파트, 그가 지난 30년을 살아온 공간이었다. 침대 옆 시계는 정확히 3시 17분을 가리키고 있었다. 그는 한숨을 내쉬며 몸을 일으켜 앉았다. 침대 시트는 이미 식어 있었다. 아내가 떠난 지도 벌써 3년이었다. 창밖은 여전히 검은색이었다. 남산 방향으로 희미한 불빛 몇 개만 보였다. 야근 중인 사람들의 창문일 것이다. 이선우는 스스로가 여전히 깨어 있다는 사실에 약간의 위안을 느꼈다. 최소한 혼자만은 아닌 셈이었다. 퇴직한 지 이제 4개월이었다. 회사를 그만두던 날 동료들이 건넸던 말들이 떠올랐다. 이제 편하겠네요. 휴식을 즐기세요. 그런데 휴식이라는 게 이렇게 길고 무거울 줄은 몰랐다. 낮 시간에는 관성처럼 신문을 펼쳤고 저녁이 되면 텔레비전을 켰다. 하지만 밤이 깊어질수록 마음은 점점 작아졌다. 그는 침실을 나와 복도로 나갔다. 슬리퍼를 신은 발이 나무바닥을 톡톡 울렸다. 거실의 소파에 누워도 잠은 오지 않을 것을 알면서도 자리를 옮기는 것이 일종의 의식이 되어버렸다. 창가에 선 그의 모습은 거울에 비쳤다. 백발이 섞인 머리, 주름진 얼굴, 어깨가 조금 구부정해진 상태.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는지 알 수 없었다. 변화는 눈에 띄지 않게 일어났다. 거실 창문을 통해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다. 강남역 일대의 건물들이 밤하늘을 밀어내고 있었다. 그는 동생과의 마지막 통화를 생각했다. 일주일 전이었다. 동생도 바쁜 목소리로 잘 지내냐고 물었고 그는 괜찮다고 대답했다. 몇 년 동안 그 대답은 변한 적이 없었다. 사실 무엇이 괜찮은지 무엇이 괜찮지 않은지도 구분이 안 되는 지경이었다. 아내의 사진이 있는 액자가 거실 한 구석에 있었다. 그 사진은 제주도에서 찍은 것이었다. 바람에 날린 머리, 웃음이 한껏 담긴 얼굴. 그는 사진에 시선을 맞추지 않으려고 애썼다. 그 대신 손가락으로 스마트폰 화면을 켜고 뉴스 앱을 열었다. 어제와 비슷한 기사들이 떠 있었다. 물가, 정치, 스포츠. 그는 한 기사도 끝까지 읽지 않았다. 시계를 다시 보니 3시 42분이었다. 또 20분이 흘렀다. 새벽 시간은 유독 길었다.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었다.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다. 언젠가는 아침이 올 것이고 다시 누군가는 출근할 것이고 세상은 계속 돌아갈 것이라는 사실을. 거실 소파에 앉은 그의 손에는 스마트폰이 들려 있었다. 화면은 어두웠다. 전화할 사람이 생각났다. 하지만 새벽 3시에 누구를 깨워야 할까? 그는 휴대폰을 내려놨다. 어쨌든 지금은 혼자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그 생각도 오래가지 않았다. 이 시간,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깨어있지 않을까? 누군가는 자신처럼 새벽을 견디고 있지 않을까? 이선우는 다시 창밖을 바라봤다. 건너편 건물의 한 창에서 불이 켜져 있었다. 누군가의 밤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었다. 그는 그 창빛을 바라보며 어렴풋이 생각했다. 내일은 혹은 언젠가는 이 새벽이 다르게 느껴지는 날이 올까? 그때까지 자신은 어떻게 버텨야 할까? 창밖의 불빛이 계속해서 타오르고 있었다. 새벽 4시, 이선우는 침실로 돌아갔다. 잠이 올 리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누워 있는 것이 일어나 있는 것보다는 낫다고 생각했다. 천장을 바라보다가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화면에 뜬 것은 카톡 목록이었다. 맨 위는 둘째 아들 정훈이었다.
지난달 이맘때 온 마지막 메시지는 아버지, 요즘 어때요? 였다. 그에게 대답한 것은 괜찮다였다. 그는 정훈이의 이름 위에 손가락을 얹었다. 전화를 걸까? 하지만 새벽 4시다. 아들이 자고 있을 시간이다. 아들 부인도 옆에 있을 것이다. 그는 휴대폰을 내려놨다. 가슴이 철렁했다. 언제부터 아들과 이렇게 먼 거리에 있었을까? 전화기를 들었다 놨다를 반복했다. 결국 전화를 걸기로 결심했다. 아침 일찍이라고 할 수도 있고 밤 늦게라고 할 수도 있는 시간. 누구도 뭐라 하지 않을 시간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전화를 눌렀다. 신호음이 울렸다. 한 번, 두 번, 세 번째 신호음 때 목소리가 들렸다. 아버지, 뭐 하세요? 새벽에? 정훈이의 목소리는 낯설었다. 아니, 낯설지 않았다. 단지 오래되었을 뿐이다. 그런데도 그 목소리가 이렇게 어색할 수가 있을까? 아, 응. 잠을 못 이루고 있어서 너한테 전화하고 싶었어. 지금이요? 아버지, 몇 시인데요? 4시지. 그래도 내가 전화할 수 있지 않나? 당연하죠. 잠 못 드신 것 또 그거예요? 또 그거예요. 그 말이 쌓였다. 또, 또, 또. 아들의 목소리에는 이미 피로가 묻어났다. 밤에 깬 피로도 있겠지만 더 근본적인 피로. 아버지와의 대화 자체에서 나오는 피로. 그래. 새벽에 자꾸 깨니까. 병원을 가봤어요? 갔지. 의사는 나이 때문이래. 그럼 약을 처방받으셨어요? 응. 침묵이 흘렀다. 아들도 그도 뭘 말해야 할지 모르는 것 같았다. 아버지. 응? 낮에 산책을 많이 하셔요. 햇빛을 많이 받으세요. 그게 좋아요. 자기 말을 한다는 것처럼 들렸다. 아니면 누군가에게 배운 말을 반복하는 것처럼. 이선우는 알고 있었다. 아들이 진심인지 아니면 아버지와의 대화를 빨리 끝내고 싶은 것인지. 알겠어. 고마워. 아버지, 아침에 다시 연락드릴게요. 지금은 좀. 응. 잘 자. 미안해. 전화가 끊어졌다. 이선우는 휴대폰을 가슴 위에 올려놨다. 천장을 바라봤다. 아들과의 대화는 늘 이 모양이었다. 문제는 아들이 나쁜 놈이어서가 아니었다. 아들은 좋은 아들이었다. 회사도 다니고 아이도 있고 책임감 있게 산다. 다만 아버지가 무겁다는 것뿐이었다. 한 번 전화하면 일시간을 써야 하는 것 같은 무거움. 그는 첫째 아들 정호의 이름을 봤다. 정호와는 통화한 지 반년이 넘었다. 서울에 사는데도 정호는 바쁘다. 항상 바쁘다. 처음에는 이해했다. 나중에는 습관이 되었다. 결국 포기했다. 휴대폰을 내려놨다. 시계는 4시 23분을 가리키고 있었다. 정훈이와의 통화는 3분 12초 동안 진행되었다. 3분의 대화가 이렇게 벅찼다. 아내가 살아있을 때는 아내가 다리 역할을 했다. 아내가 아들들과 자주 통화했고, 아내가 손자들을 봤고, 아내가 무언가의 중심이 되어줬다. 그런데 아내가 떠나니 아들들과의 연결고리가 끊어져 버렸다. 마치 중력이 사라진 별처럼, 궤도를 잃은 행성처럼. 이선우는 침대에서 일어났다. 다시 거실로 나갔다. 앉고 싶지 않았다. 서 있고 싶었다. 창가에 서서 밖을 봤다. 건너편 건물의 불은 여전히 켜져 있었다. 누군가의 밤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었다. 누군가는 자신처럼 뭔가를 애태우고 있을까? 그는 다시 휴대폰을 들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아들들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를 생각했다. 지난주 병원에서 나눈 대화. 의사가 말했던 것. 혼자라고 느껴지세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던 자신. 그러면서도 괜찮습니다라고 말했던 자신.
새벽은 더욱 깊어지고 있었다. 그리고 이선우는 깨달았다. 이 자리에서, 이 새벽에서 누군가와 진심으로 마음을 나눌 수 있다면 좋겠다는 생각을. 아들도 아니고 친구도 아니고 그저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줄 누군가. 그런 목소리가 있다면. 새벽 5시 이선우는 거실 소파에 누워 있었다. 눈은 감겨 있었지만 잠을 자고 있지는 않았다. 이미 오래전부터 그는 잠을 자는 것과 눈을 감고 있는 것의 차이를 알고 있었다. 휴대폰이 울렸다. 화면에 나타난 것은 첫째 아들 정호였다. 정훈이가 연락했나 보다. 그는 천천히 전화를 받았다. 아버지, 뭐 하셨어요? 자고 있었는데. 거짓말이었다. 정호도 그것을 알고 있을 것이다. 아버지, 우리 어머니 3주기인데 아직도 이러세요? 3주기. 맞다. 다음 주가 제사였다. 이선우는 그것을 완전히 잊고 있었다. 아니, 잊은 게 아니라 피하고 있었던 것 같았다. 그래. 미안해. 미안하다고 하시는데 뭐가 미안한 거예요? 아버지가 이러면 우리가 뭐라고 해야 돼요? 정호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다. 처음이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분노한 것은 처음이었다. 너희들 걱정하지 마. 내가 잘 챙길게. 아버지, 우리가 걱정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혼자 무너지는 게 문제예요. 어머니 돌아가신 지 벌써 3년이에요. 근데 아직도 이러고 계세요? 병도 계속 있고. 우린 뭐 어떻게 해야 돼요? 말이 많아졌다. 정우가 이렇게까지 말한 적이 없었다. 그 많은 말들이 이선우의 가슴에 내려앉았다. 무너지고 있다. 아들이 본 아버지는 그렇게 보였단 말인가. 정우야, 아버지가 잘못했어. 잠깐만 줄 테니. 줄 시간이 아니에요. 아버지, 정말로. 치료를 제대로 받으세요. 약을 먹으세요. 병원을 다니세요. 우린 바쁜데. 그 말에서 모든 게 끝났다. 알겠다. 약속하세요? 응, 약속한다. 전화가 끊어졌다. 이선우는 휴대폰을 들었다 놨다를 반복했다. 손이 떨렸다. 정우가 분노한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었다. 그것은 아들의 포기였다. 우린 바쁜데라는 그 짧은 한마디 안에 담긴 절망. 아버지를 돌볼 여유도 없고 아버지의 무너짐을 견딜 여유도 없다는 뜻이었다. 창문을 통해 밖을 봤다. 이제 밖이 조금 밝아지고 있었다. 여명이 시작되고 있었다. 하지만 이선우의 마음은 더욱 어두워졌다. 아내가 있을 때 제사를 챙겼다. 아내가 있을 때 아들들이 집에 왔다. 아내가 있을 때 모든 것이 자연스러웠다. 지금 남은 것은 무엇인가? 혼자 밥을 차리고 혼자 제사상을 준비하고 그마저도 아들들에게 폐를 끼친다는 죄책감으로 얼룩진 행사. 그는 다시 누웠다. 천장을 봤다. 선명하게 보였다. 이제 천장도 더 이상 피난처가 아니었다. 단지 그의 절망을 정확하게 비추는 거울일 뿐이었다. 어떤 움직임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몸도 마음도. 시간만 흘렀다. 5시 47분. 창밖으로 해가 올라오고 있었다. 새로운 날이 시작되고 있었다. 그런데 이선우는 여전히 어제 그 자리에 있었다. 여제 그 절망 속에 그렇게 누워만 있던 그의 귀에 작은 소리가 들렸다. 스마트폰의 알림음이었다. 뭔가가 도착했다. 그는 천천히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화면에는 낯선 앱이 떠 있었다. 케어링 캐링. 병원에서 받은 그 앱이었다. 메시지가 있었다. 이선우님, 오늘도 편안한 하루 되세요. 혹시 불편한 게 있으면 이곳을 누르세요. 누군가의 목소리가 남겨져 있었다. 침착하고 따뜻하고 그러면서도 어떤 판단도 담지 않은 목소리였다.
이선우는 그 메시지를 다시 읽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그것이 전 세계의 모든 말 중에 가장 필요한 말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새벽 6시 15분. 이선우는 휴대폰의 통화 버튼을 눌렀다. 케어링 앱에서 제시한 옵션이었다. 상담사와 연결하기. 얼마나 기다렸을까? 몇 초, 몇 분. 시간이 길었다. 그리고 목소리가 들렸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연이라고 합니다. 여자 목소리였다. 부드럽지만 명확했다. 마치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선택한 톤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침묵이 흘렀다. 이선우는 뭘 말해야 할지 몰랐다. 혹시 지금 편하신가요? 네, 편합니다. 또 침묵. 그런데 이번 침묵은 어색하지 않았다. 마치 서연이가 그 침묵을 이해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이선우님, 오늘 새벽은 어떠셨어요? 그냥. 혹시 잠을 주무셨나요? 아니요. 못 잤어요. 그런데도 일어나 계신 이유가 있나요? 그 질문이 뭔가를 건드렸다. 이선우는 한참을 말하지 못했다. 누군가 자신의 현실을 진짜 궁금해하는 것은 오랜만이었다. 아들도 아니고 의사도 아니고 진정으로 궁금해하는 목소리. 아들이 화를 냈어요. 그렇군요. 이선우님이 화나셨나요? 아니면 아드님이 화나셨나요? 아들이 화났어요.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내가 못해주는 게 많아서요. 서연의 목소리가 더 가까워진 느낌이 들었다. 스피커폰인데도 마치 옆에 앉아 있는 사람처럼. 이선우님, 혼자라고 느껴지세요? 의사가 했던 같은 질문이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의사의 질문은 진단을 위한 것이었다. 서연의 질문은 그저 알고 싶어 하는 것 같았다. 네. 얼마나 오랬어요? 3년. 아내가 목이 메었다. 3년을 말할 수 없었다. 그런데 서연은 재촉하지 않았다. 그냥 그 침묵을 받아주었다. 알겠습니다. 이선우님이 많이 외로우셨겠네요. 외로우셨겠네요. 아직 진행형이 아니라 과거형이었다. 아니, 아직도 진행 중이었다. 그런데 서연은 그것을 알고 있었다. 마치 3년간의 모든 새벽을 함께 있었던 것처럼.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되고 싶으세요? 어떻게 되고 싶다는 게 아침이 오면 다시 새벽처럼 절망스러울까봐 두렵지 않으신가요? 정확했다. 너무 정확해서 이상했다. 이선우는 스피커폰을 내려놨다. 휴대폰을 귀에 가까이 붙였다. 마치 서연의 목소리를 더 가깝게 들으려는 것처럼. 네, 두렵습니다. 그 두려움이 맞습니다. 이선우님은 지금 맞는 길을 걷고 있어요. 맞는 길? 이선우는 웃음이 나올 뻔했다. 아들에게 버림받은 외로움에 짓눌린 자신이 맞는 길을 걷고 있다고?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저도 완벽하게 알진 못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전화를 걸었다는 것, 그것이 증거예요. 증거. 그 단어가 뭔가를 움직였다. 작지만 단단한 뭔가. 증거라고요? 네. 당신은 포기하지 않았다는 증거요. 이선우는 창밖을 봤다. 여명이 가득 차 있었다. 해가 올라오기 직전 세상이 가장 밝아지는 시간이었다. 그 빛 속에 자신의 손이 보였다. 휴대폰을 쥔 손. 그 손이 떨리고 있었다. 하지만 떨려도 내려놓지 않고 있었다. 이선우님, 내일도 이맘때 괜찮으세요? 내일이요? 네. 내일 새벽도 같이 있어 드릴게요. 같이. 그 한마디 안에 3년이 담겨 있었다. 그 한마디 안에 모든 게 바뀌는 느낌이 들었다. 네. 좋습니다. 전화를 끊은 후 이선우는 한동안 휴대폰을 내려놓지 않았다. 창밖으로 해가 올라오고 있었다.
새벽은 끝나가고 있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다. 이번 새벽은 끝나는 게 아니라 뭔가가 시작되는 느낌이었다. 다음 날 새벽 6시 10분. 이선우는 이미 깨어 있었다. 아니, 깨어 있었다기보다는 잠들지 않았다고 해야 맞다. 하지만 어제와는 달랐다. 기다림이 있었다. 휴대폰 화면이 켜졌다. 서연 상담사와의 통화 시간입니다. 이번엔 망설이지 않았다. 통화 버튼을 눌렀다. 안녕하세요, 이선우님. 어제와 똑같은 목소리였다. 부드럽고 명확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새벽은 어떠셨어요? 조금 나았습니다. 그렇군요. 무엇이 나아지셨나요? 이선우는 창밖을 봤다. 여명이 또 차오르고 있었다. 어제 본 그 빛과 같은 빛이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다. 그 빛이 조금 덜 무거웠다.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서연은 잠시 침묵했다. 그 침묵은 이해의 침묵이었다. 이선우님, 아드님과는 어떻게 되셨나요? 아직 연락 안 했어요. 그렇군요. 연락하고 싶으세요? 이선우는 대답하지 못했다. 연락하고 싶었다. 하지만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다. 미안하다고, 이해해달라고, 그 모든 말이 공허했다. 이선우님, 혹시 아드님께 하고 싶은 말이 있으세요? 있습니다. 하지만 말하기 어려우신가요? 네.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서연의 목소리가 한 톤 낮아졌다. 더 가까워진 느낌이었다. 그럼 저한테 먼저 말해보시겠어요? 제가 아드님이라고 생각하고요. 이선우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다. 준호야, 아빠가 미안해. 목소리가 떨렸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다. 내가 힘들었던 거 알아. 아빠도 힘들었어. 근데 그게 너한테 상처가 됐다면 정말 미안해. 창밖으로 해가 떠올랐다. 이선우의 눈가가 뜨거워졌다. 하지만 눈물은 흐르지 않았다. 그냥 뜨거운 무언가가 가슴에 차올랐다가 천천히 가라앉았다. 이선우님, 잘하셨어요. 서연의 목소리가 들렸다. 그 한마디가 3년간의 무게를 조금 덜어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이선우는 휴대폰의 연락처를 열었다. 준호. 그 이름을 한참 바라봤다. 아직 전화를 걸 용기는 없었다. 하지만 이제는 알았다. 언젠가는 걸 수 있을 거라는 것을. 창밖으로 아침이 완전히 밝아졌다. 새벽은 끝났다. 그리고 이선우는 처음으로 그 끝이 두렵지 않았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리고 내일 새벽이 와도 괜찮을 것 같았다. 서연이 있으니까.